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가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9에서 8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제 대기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기의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일기기호, 기담과 전선, 고기압과 저기압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일기기호부터 볼게요. 일기기호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그 시간에 관측된 일기현상을 일기도 위에 나타낸 기호를 갖다가 일기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일기도에 이런 식으로 약간 콩나물 비슷하게 생긴 이 기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일기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기기호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얘는 딱 봤을 때 요 동그라미를 머리라고 하고 요 선을 뒤로 나와 있는 이 짝대기를 좀 꼬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리하고 꼬리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어떤 정보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꼬리 부분에는 풍속과 풍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풍속과 풍향. 풍속은 보통 이 꼬리에 달려있는 이 가장 끝에 부분에 얼만큼의 짝대기를 그리냐에 따라서 풍속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풍속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짝대기, 이 꼬리를 그리지 않으면 바람이 없는 게 되고요. 이 조그만 짝대기 꼬리에다가 조그만 이 막대를 그려 놓으면은 그거는 2m/s라는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긴 이 막대기를 그려 놓는다면 그거는 5m/s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뜻하고 이 두 개를 같이 그려 놓으면 5 더하기 2 해가지고 7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긴 거 두 개, 짧은 거 하나를 그려 놓는다면 그거는 5 더하기 5 더하기 2 해서 12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걸 더 큰 숫자를 그리고 싶을 때는 이제 깃발 모양으로 그리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25m/s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얼마든지 뭐 30m/s, 뭐 35m/s 이런 것도 다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풍속을 읽어 본다면 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짧은 막대기 하나가 있으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2 해가지고 12m/s가 되겠죠. 이렇게 풍속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 이 꼬리의 방향을 갖다가 풍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다가 그 방위를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풍이다라고 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쪽으로 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북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남서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을 남서풍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머리는 중심이 되고요. 이 방위 표시의 중심이 되고 이 꼬리를 불어오는 쪽으로 그리면 돼요. 예를 들어 남서풍이다 라고 하면 남서풍에서 불어오고 있죠. 여기 중심을 두고 중심에 머리를 두고 여기가 북, 남, 서, 동인데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꼬리를 그려주면 남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일기기호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볼게요. 동풍이라고 하면 머리를 중심에 놓고 동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 요거를 이제 동풍이라고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풍향을 좀 본다면 약간 거의 북풍에 가깝긴 한데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은 북풍 아니면은 북서풍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의 이 방향이 곧 바람의 방향이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풍향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읽기 전에 운량을 먼저 볼게요. 운량. 운량은 이 머리에 색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시간대에 구름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하나도 색칠해 놓지 않는다면 구름이 없는 맑은 상태고요. 이렇게 절반만 색칠해 놓으면은 구름이 중간 정도 껴있는 이제 날씨가 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름이 조금 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머리를 꽉 채워서 다 색칠해 놓는다라고 하면 구름이 많은 흐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머리에 색칠하는 정도로 구름의 양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머리의 왼쪽에 이제 현재 일기라는 날씨를 나타내는 기호를 여기에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기호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지역의 날씨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라미에다가 색칠을 해놓은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지역에선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진눈깨비, 안개, 소나기, 소낙눈, 가랑비, 뇌우, 눈 이런 것들 다 이 머리의 왼쪽에다가 예를 들어 지금 뇌우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뇌우 모양을 그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뇌우가 치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죠? 그때 일기 상황을 머리 왼쪽에 나타낸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날씨는 안개가 되겠죠. 안개. 그림에서는 안개가 있다. 그리고 이때 울량은 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기 기호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진눈깨비 몰라도 되고요. 소낙눈 몰라도 되고 가랑비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비랑 눈, 뇌우, 안개, 소나기 요 5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머리의 오른쪽에는 기압을 써놨습니다. 기압. 근데 이 기압을 그냥 쉽게 그대로 써놓으면 되는데 굳이 요 세 개의 숫자로만 표기를 해놔가지고 그 세 개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그 기압을 추리를 해내야 돼요. 어떻게 추리를 하냐면 이 세 숫자 중에 맨 앞에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만약에 맨 앞 숫자가 0에서 5 사이의 숫자다 라고 하면 앞에 10을 더 붙여주고요. 아니다. 0에서 5가 아니라 6에서 9 사이의 숫자다 라고 하면 이 숫자 맨 앞에다가 9를 넣어주면 그때 기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넷째 자리 숫자는 소수점으로 처리를 해주면 기압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기압을 해석을 한다면 0, 8, 2가 써 있습니다. 맨 앞에 숫자가 0이죠. 그러면 앞에 10을 넣어줘요. 10, 0, 8, 2.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소수점으로 처리를 해주면 그때 기압 1008.2 헥토파스칼이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이 시간대의 기압은 1008.2 헥토파스칼이다. 뭐 더 해볼까요? 만약에 492라고 써있다 여기에. 그러면 맨 앞 숫자가 4, 0에서 5 사이 값이죠. 그러면 앞에 10을 붙여주면 돼요. 10, 40, 492 해놓고 점 찍어주면 1049.2 헥토파스칼 이 값이 된다. 뒤에 것도 해볼까요? 만약에 999라고 써있다. 이 일기 기호 오른쪽에 999라고 써있다라고 하면 이 숫자의 맨 앞이 지금 9죠. 그러면은 앞에 이제 10 대신에 9를 넣어주는 겁니다. 9. 그리고 마지막은 소수점 처리를 해주면 이때 이 지역의 기압은 999.9 헥토파스칼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굳이 나타내냐면 일단 뭐 보기 쉽게 다 쓰면 너무 일기도가 복잡해지니까 3개의 숫자로만 줄인 건데 왜 이제 앞에 10을 넣거나 9를 넣거나 이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압이 그렇게 막 확확 변하지 않아요. 막 1100 이런 값이 안 나옵니다. 최대로 낮아져봤자 한 960 헥토파스칼이고 최대로 높아져봤자 한 1050 헥토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960에서 1049 사이 값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5면은
10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6에서 9면은 9를 붙여주면 어차피 1060 헥토파스칼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 개의 숫자 맨 앞에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9를 넣던가 10을 넣던가로 그때 기압을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태풍이 있다면 그 태풍은 굉장한 저기압 값이거든요. 그래서 960보다 더 낮은 기압이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서 10 또는 9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온이랑 이슬점을 좀 볼 건데 여기 머리 왼쪽에 날씨를 나타내는 기호 위에는 기온을 쓰면 되고요. 그 기호 아래에는 이슬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기온은 18이 써있으니까 18도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슬점은 여기 10 써있으니까 10도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기온은 다들 알 텐데 이슬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긴 했어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이슬점은 포화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갖다가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18도고 이슬점이 10도씨라는 거는 현재는 공기가 포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을 차갑게 해가지고 10도씨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공기들이 다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수증기들이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에 10도씨짜리 물이 들어있는 컵을 갖다 놓는다면 그 컵 주변에서는 물방울들이 막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가 10도씨에서부터는 이제 응결이 될 수가 있는데 10도씨에 물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는 수증기들이 응결해가지고 그 컵 주변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슬점은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고 여기 기호 밑에다 쓴다. 위에는 기온을 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기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 전선과 기압을 전선과 고기압, 저기압을 나타내는 방법이 더 있는데 일기도에 이런 식으로 선에다가 빨간색 반원을 그린 그림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에다가 파란색 뾰족뾰족 삼각형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한랭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 그거는 회색전선,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번갈아 나타날 때는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일단 나타내는 방법만 알아두시고 조금 이따가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기압은 이렇게 H로 고기압을 나타내고 저기압은 이렇게 L 표시로 해서 저기압을 나타냅니다. 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애라서 이런 식으로 일기기호로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태풍 모양이 따로 있어요. 이 모양을 갖다가 태풍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도에 이 모양이 있으면 여기에 태풍이 이제 형성되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기기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대신에 이 교과서만 좀 해석을 해볼게요. 해보기 자료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파란색으로 생긴 게 한랭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랭전선의 이 뾰족한 방향의 앞쪽이 전선의 앞쪽을 진행방의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뾰족한 곳의 반대편, 이 선의 뒤편을 진행방향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동그란 쪽이 진행방향이고 그 진행방향의 앞쪽, 진행방향의 뒤쪽을 의미를 하는데 풍향을 보면은 이 한랭전선의 진행방향 앞쪽에 이 일기기호를 잘 보면 대부분 서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남쪽의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남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지금 북서풍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운난전선의 앞쪽 남동풍인 거 볼 수 있고 뒤쪽에서는 남서풍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구역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비가 오는 강수지역인데 한랭전선은 주로 진행 방향의 뒤쪽에서 비가 오고 있어요. 뒤쪽에 좁은 구역에서. 그리고 앞쪽은 대부분 맑은 걸 볼 수가 있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 진행 방향 앞쪽에서 넓게 비가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온난전선의 뒤쪽에서는 이제 비가 안 오고 맑은 상태인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은 여러분들
이제 전선의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시간에 더 볼 건데, 일단 한랭 전선은 지나가기 전에 진행방의 앞쪽은 주로 기온이 높고요. 지나간 후에 진행방의 뒤쪽에서는 기온이 낮게 됩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은 그 반대로 온난전선의 이제 진행방의 앞쪽이 기온이 좀 낮은 편이고 진행방의 뒤쪽이 기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선은 이제 더 얘기를 할 거고, 일단 그 다음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용어 자체는 친숙할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다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개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라는 거는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제 고기압이 있을 때 이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저 상층에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이런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날씨는 맑게 됩니다. 날씨가 맑다는 건 구름이 없다라는 뜻인데,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는 이제 구름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름이 생기려면은 공기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공기가 머금고 있던 수증기가 이제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지표면이 뜨겁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꼴이거든요. 이 지구의 온도 분포를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지표에서는 수증기 상태로 있다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게 상승기류여야 돼요. 근데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공기가 올라갈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구름이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 공기는 이제 밖으로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휘어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공기가 나갈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밖으로 저 주변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남반구는 딱히 안 볼 겁니다. 남반구는 이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긴 하는데 그건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이제 하강기류로 인해 지상에 모여 있는 공기가, 지금 위에서 공기가 계속 내려오는데 지상에 쌓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쌓인 만큼 이제 주변부로 공기가 부족한 이 저기압 쪽으로 공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불어 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불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펼쳐져 나가는, 불어 나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기압을 보면은 이제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가지고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이렇게 모여요. 고기압에서 밖으로 나간 공기는 결국에 저기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저기압은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되니까 여기에 중심으로 계속 공기는 모여들고, 그럼 여기 저기압 중심에 모여있는 공기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옆으로 퍼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계속 공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공기는 위로 솟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죠. 상승기류. 그리고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수증기들이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니까 응결이 일어나고, 그러면 구름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날씨가 흐린 편이고요.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또 이제 공기가 들어올 때, 이 저기압으로 들어올 때는 공기가 이렇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바람이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모이는 현상, 이런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과 수렴, 그리고 공기가 펼쳐져 나가는 것, 그리고 공기가 한쪽으로 모이는 것, 발산, 수렴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거는 방향 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계가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건 시계의 반대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시계, 시계 방향이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알긴 하겠지만 고기압, 저기압을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기압의 종류를 좀 볼게요. 고기압은 크게 정체성 고기압이랑 이동성 고기압이 있습니다. 멈춰있는 고기압이 있고 이동하는 고기압이 있는데, 자, 정체성 고기압,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주위로 바람을 보내면서, 공기를 보내면서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정체성 고기압은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있는 고기압이 있는가 하면 이동하는 고기압도 있어요. 그걸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는 고기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위도 한 6도 정도에 해당해가지고 편서풍 때 이제 분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편서풍 때문에, 편서풍이라고 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고기압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동성 고기압은 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봄, 가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겨울에는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제 고기압은 아무튼 기압이 높은 곳이라서 하강 기류 때문에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날씨가 맑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이 다 고기압일 수는 없거든요. 보통 고기압이 있으면 저기압이 뒤따르고요. 저기압 나오고 나면 또 고기압이 나오고, 그 다음 저기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은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날씨가 맑다가 얘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저기압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이후에는 날씨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하고 난 후에는 뒤따라오는 저기압에 의해서 날씨가 흐려지게 되는데, 편서풍 때문에 고기압도 서쪽부터 날씨가 맑아졌다가 서쪽부터 날씨가 맑아졌다가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날씨가 맑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저기압이 갈 때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니까 먼저 서쪽부터 흐려졌다가 나중에 이제 동쪽이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봄, 가을에 이제 2, 3일 맑다가 또 2, 3일 흐린 그런 현상들이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고기압에 또 정체성 고기압을 종류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고기압 중에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고, 그 중에서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천천히 봅시다.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고기압 중심의 이 기온이 주위보다 높은 고기압을 갖다가 온난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지상에서부터 저 높은 곳까지, 상층까지 고기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키 큰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온난 고기압은 다른 말로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한다. 왜냐? 지상도 고기압, 저 상층도 고기압이라서 이 고기압이 지상부터 상층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키가 크다.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다고 했죠. 온난 고기압에 해당하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온난 고기압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랭 고기압은 어떤 고기압이냐면 이 고기압 안쪽에 기온이 주변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경우, 그런 건 한랭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특징이 지표 부분만 고기압이에요. 하층만 고기압이라서 얘는 고기압의 산층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좀 키가 작다.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층성 고기압 2개 중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랭 고기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온난 고기압 같은 경우에 지상에서부터 저 상층까지 고기압이 연결되어 있고, 한랭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요 지상에서만 고기압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달라서 그런데, 얘는 그냥 바닥이 차가워가지고 바닥에 공기가 밀도가 낮아가지고 거기만 고기압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런 한랭 고기압이에요. 근데 이제 온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온도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공기가 저 적도에서부터 이 30도, 위도 30도 부근, 아열대 부근으로 공기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통과 시간에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여름에 이제 적도에서 공기가 많이 이제 상승해가지고 뜨거워져 상승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봤겠죠? 대기대순환 통과 시간에 했을 겁니다. 아무튼 여름에 여기에 공기가 많이 모이는 그 경향이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공기가 하강하는, 이게 세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위에서부터 공기가 뭉쳐서 여기도 고기압이고 여기가 워낙에 공기가 많이 뭉쳐있으니까 이 라인은 다 고기압이 되는, 그래서 키가 큰 고기압, 그런 게 온난 고기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이 되는 건데, 뭐 이유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온난 고기압이랑 한랭 고기압의 이런 특징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제대로 배울 개념이 이제 기단인데, 한번 기단의 개념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기단의 정의, 기단은 무엇이냐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거대한 공기덩어리를 갖다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온과 습도가 비슷하다라는 뜻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결국에 공기의 성질을 이제 결정하는 게 공기의 기온이랑 공기가 머금고 있는 그 수증기량, 습도, 이걸로 그 공기의 성질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거대한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기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표면의 성질이 거의 일정한 지역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은 그 지역의 특징적인 기온과 습도를 공기가 그대로 이제 머금게 되고 베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 지역의 특징적인 그 기온과 습도를 머금은 채로 공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기단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공기 덩어리가 특정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뜨거운 대륙에 거대한 공기가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그럼 뜨거운 대륙의 성질을 그 공기가 가져버립니다. 일단 뜨거우니까 그 공기의 온도는 올라갈 거고요. 대륙은 이제 바다랑 비교를 하면 습도가 낮아요. 건조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공기가 돼버리고, 걔네들은 이제 이런 특징적인 성질을 갖는 기단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차가운 해양에서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은 당연히 차가우니까 온도는 내려가고, 해양은 워낙에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가 많으니까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공기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 기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무튼 기단이 형성되려면 그 공기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지 그 특징적인 성질을 갖는 기단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려면은 아무래도 바람이 약해야지 그 자리에 오랫동안 공기덩어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약한 조건이 유지가 돼야지 기단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단이 어디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온도에 따라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그 지역적인 특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위도에서 기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저위도는 고위도에 비해서는 온도가 높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온도가 높은 열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차가운 한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위도 중에서도 대륙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바다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습도에 따라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만약에 습도가 높은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걔는 해양성 기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건조한 대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대륙성 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 또는 고위도면서 대륙 또는 해양인 거에 따라 그 기단의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저위도인데 대륙에서 기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대륙성 열대 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때 대륙이니까 건조할 거고 열대니까 온도가 높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만약에 저위도의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해양성 열대 기단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이 기단의 성질은 습도가 높고 열대니까 온도는 높은 습도와 온도가 다 높은 기단이 되는 거죠. 뭐 고위도의 대륙에서 만들어졌다라면 대륙성 한대 기단이 되는 거고 얘의 특징은 대륙이니까 건조하고 한대니까 온도가 낮은 그런 기단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역이 습도, 대륙이냐 바다냐 아니면 온도, 저위도냐 고위도에 따라서 기단의 성질이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이 결국에 움직이다 보면 자신과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진 기단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전선입니다. 전선. 전선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서로 만날 때 생기는 견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그 전선면이 지표와 맞닿아서 생기는 선이 전선이 됩니다. 좀 어려운데 자, 요런 기단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만납니다. 얘는 따뜻한 기단이고 얘는 차가운 기단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은 보통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얘가 지금 제가 단면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기 덩어리가 입체를 잘 못 그려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얘랑 얘가 서로 기단이라고 하면 요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요런 느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 있죠?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 여기에서 본다면 이 면이 될 텐데 이렇게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맞닿아 있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선면이 결국에 어떤 지표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선이 결국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본다면 좀 되게 진짜 못 그렸는데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은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전선인 겁니다. 전선. 아무튼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만나서 생긴 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냥 두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전선이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두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게 전선이다. 이렇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선에도 종류가 있어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그리고 정체전선과 폐색전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먼저 한랭전선은 어떤 전선이냐면
차가운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났을 때 차가운 기단의 세력이 강하면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을 파고들면서 전선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생성된 걸 한랭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랭전선의 특징은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합니다. 얘의 기울기가 한랭전선이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밑으로 파고들면서 전선이 생겨가지고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이렇게 급해요. 그게 한랭전선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밀고 가기 때문에 얘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이건 좀 이따 이동 속도는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가 이 밑에 있던 공기가 이 전선면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보통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차갑다라는 거는 공기의 움직임이 적다라는 거고, 그럼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 무게로 따지면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이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가지고 밀도가 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애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면서 들어 올리면서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면서 기단 밑을 파고 들면서 이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올려버리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저군형 구름의 특징은 좁은 구역에 비를 왕창 내리게 됩니다. 소나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선 후면의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내리는 게 한랭전선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선인데 구름은 여기보단 뒤쪽에 만들어지겠죠. 얘가 공기를 들어 올린 여기에 구름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전선의 뒤쪽에서 소나기가 이 지역에 오게 된다. 그리고 얘의 특징으로는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따뜻한 기단이 있는 곳이거든요. 따뜻한 공기들. 여기서는 따뜻한데 이 한랭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차가운 공기 그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대신에 기압은 높아지죠. 왜냐하면 밀도가 크다는 건 공기가 많이 뭉쳐있다는 거고, 그러면 기압이 이제 따뜻한 곳보다는 높아가지고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을 좀 보면 이번에는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더 세가지고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있고 이 온난 기단이 요 위로, 따뜻한 기단이 요 위로 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강할 때 차가운 기단 위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생성되는 게 온난전선이다. 그래서 이 온난전선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전선이 될 거고, 얘의 특징으로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얘는 밑으로 이제 파고 들면서 밀어 올려가지고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한데, 얘는 그냥 앞에 경사로가 있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얘가 가벼우니까 무거운 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완만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이게 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를 비교하면 왜 다르냐면, 얘는 그냥 앞에 있는 공기를 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타고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전선이 이렇게.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얘는 요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랑 앞에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밀면서 가는 거랑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밀면서 가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얘가 더 이동 속도가 빠르고 얘는 이동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사실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얘는 이제 증가하면서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 역학적인 에너지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동 속도가 다른 것만 알면 되는데, 얘가 빠른 이유는 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느린 거고, 얘는 이제 파고들면서
앞에 있는 걸 그냥 밀면서 가기 때문에 빠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돼요. 이게 급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구름이 천천히 넓은 지역에 올라가면서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얇고 넓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층운형 구름, 층운형 구름은 얇은 구름을 얘기를 해요. 저운형 구름은 두꺼운 구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온난전선은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고 이 전선의 앞쪽, 진행 방향의 앞쪽에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는 전선의 진행 방향의 뒤쪽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얘는 앞쪽. 그래서 전선의 앞쪽에 넓은 구역에 비를 조금씩 내리게 된다. 그리고 얘 특징으로는 전선이 통과하고 기온이 높아지고 기압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차가운 공기가 있다가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공기 구역으로 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좀 낮으니까 기압은 낮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정체전선과 폐색전선이 있는데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가지고 이동이 없이 한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를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체전선의 예시로 장마전선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폐색전선은 이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같이 있으면은 결국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전선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서 만들어진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주로 전선이 소멸할 때 폐색전선이 나타나면서 소멸을 하게 돼요. 지금 폐색전선은 이 모양입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뒤따라 잡아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된 현상, 이거를 폐색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한랭전선 모양이 이제 결국에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다가 온난전선은 이렇게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죠. 이 사이가 이제 따뜻한 공기 구역이고 여기가 차가운 공기, 여기가 차가운 공기인데 얘가 따라잡게 되면 결국에 밑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되면서 이제 전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밑에 차갑고 위에 따뜻하고 뭐 공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것 없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차가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니까 딱히 뭐 공기에 그런 특별한 현상, 이동 현상이 없어지는, 그래서 전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게 폐색전선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얘기만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데, 자, 우리나라 주변에 크게 4개의 기단이 있어요. 통과 시간에 다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이렇게 왼쪽이 시베리아 기단, 오른쪽 위 오호츠크의 기단, 오른쪽 아래 북태평양 기단, 왼쪽 아래 양쯔강 기단,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그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고기압의 종류가 달라요.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영향을 주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주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얘는 초반 여름, 얘는 여름이 한창일 때 영향을 주고,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봄 상황을 보면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난 건조하면서 이동성 고기압이라 얘는 맑고 흐름이 번갈아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이 기단의 위치를 잘 보면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면서 대륙상이죠. 그러니까 한랭하고 건조한 특징이 있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고위도면서 바다죠. 그래서 한랭 다습한 기단이고,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면서 바다니까 고온 다습, 양쯔강 기단은 저위도면서 대륙이니까 온난 건조, 이런 상태인데 그 온난 건조한 양쯔강 기단이 봄에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이동성 고기압이 많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의 특징으로는 지나가고 나면 저기압이 지나간다. 그래서 맑고 흐름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봄에는. 그리고 여름의 초기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두 기단이 다 영향을 줘요. 얘는 주로 초여름에만, 얘는 여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오호츠크의 기단은 결국에 한랭 기단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파란색이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파란색 뾰족한 걸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기단, 그 따뜻한 기단이 여기로 올라가면서 결국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가운 기단이 내려오면서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고 따뜻한 기단이 올라오면서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온난 전선과 그 한랭 전선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나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장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때 이제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여름에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요 북쪽에 비가 많이 와요. 왜 북쪽에 비가 많이 오느냐? 온난전선의 앞쪽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온난전선의 앞쪽이 지금 북쪽이죠. 그리고 한랭전선의 뒤쪽에 소나기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현재 한랭전선의 뒤쪽이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은 지금 온난전선의 앞이랑 한랭전선의 뒤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더 세가지고 이게 좀 남쪽에서 장마전선이 형성됐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남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북부까지 장마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뜨거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장악해버리면서 엄청 더워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여름입니다. 아무튼 여름이 한창일 때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온 다습한 좀 짜증나고 땀나고 더운 그런 여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남동 쪽에 있는 기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바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남동 쪽에 바람이 분다.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봄하고 비슷해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봄철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은 시베리아 기단, 아무튼 시베리아 고기압이든 시베리아 기단이든 똑같습니다.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랭 건조한 영향에 춥고 건조한 현상이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그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니까 이렇게 오면서 북서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바람은 북서풍이 부는 거고 그리고 한랭 건조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빨랐고 그런데 좀만 참아주세요. 여기 얼른 하고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할 게 엄청 많으니까 화이팅하고 긴장하고 기말고사 시험 볼 때까지는 빡세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